오늘의 플러스, 증시에 대한 엇갈린 전망 그 핵심을 알아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는 우리 코스피가 정말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은 좀 주춤한 것 같고 박스권에 있다는 해석들도 많은데요. 일단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지난 10월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예. 11월에 외국인이 팔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12월 들어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잣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는 코스피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 연간으로는 명목 GDP, 그다음에 월간으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 예. 이런 것 가지고 따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명목 GDP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습니다. 네. 0.86이나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38%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거 지표에 비해서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실물을 기반으로 한 여러 지표들은 20%에서 38% 가까이 과대평가된 면이 있어 보인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M2 통화량을 기준으로 예. 한 통화 증가량 이게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우려스러운 보고서가 나올 만큼 최근 통화량이 크게 늘었는데 과거 증시를 보면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증시도 있지만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증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 또 증시가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통화량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예. 대표적 지표가 M2 강의 통화죠. 네. 이게 최근에 통화 증가율이 8%를 넘었었습니다. 예. 예, 돈이 너무 많이 풀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비율, 예. 그러면 통화량에 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올랐느냐. 예, 그게 2015년 이후 한 10년 평균이 58%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재 한 72%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이 예, 올랐군요. 통화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예. 거기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10월 달까지 지속됐던 랠리는 이제는 당분간 또 한 번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표로 보면은 사실 제가 좀 비관적인 전망일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3,5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 예, 정도요. 코스피가요. 네. 사실 증시가 뜨거울 때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떤 비율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참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침착하게 되짚어 볼 만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증시 흐름 말고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좀 과대평가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은 아직 전반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덜 오른 것 같다.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의 증시 종목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지금 반도체 수출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예. 뭐 내년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뭐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예. 뭐 내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반도체 수출 금액하고 예. 삼성전자 주가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예, 제가 뭐 삼성전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현재 상황 반도체 수출만 고려하면은 예, 삼성전자 적정 주가가 한 9만 원대 초중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10만 원이 약간 넘었는데요. 예. 뭐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 더 증가하면서 저도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마저 적정 수준에 좀 가대평가됐다. 예, 그리고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지금 한 15% 정도 예.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준이 뭐 적정 반도체 수출 금액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는 좀 뭐랄까요? 적정 금액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다 전망을 해 주셨다면 반대로 아직은 이런 회사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라는 회사도 있습니까? 예, 자동차주는 뭐 거의 적정 수준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저평가된 게 통신 서비스 업종인 것 같습니다. 통신이요? 예, 이게 올해 들어서 뭐 SK텔레콤, KT, 최근에 LGT 예. 계속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예, 기업 실적에 비해서는 뭐 PER, PBR 이런 거로 봤을 때 제일 저평가 영역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업종들 종목들이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속도는 앞으로 둔화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배당 투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신주가 뭐 저평가 영역에 있고 뭐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랄 것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배당 투자 고려하면서 통신업종 주가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랠리가 당분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면이 있으니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 사항이셨습니다. 자, 수출 금액이라든가 명목 GDP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여러 실물 지표들을 바탕으로 전망을 해주신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시선을 달리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증시를 좀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증시를 전망하는데 외국인 수급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10월까지 많이 샀었습니다. 예. 그런데 11월에 무려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조 5천억 정도 대규모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비관적으로 봐서 팔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가 이거는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외국인 순매도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11월에 왜 이렇게 팔았느냐. 우선 그 10월까지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전년 말에 비해서 7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MSCI 세계 주가 지수가 30%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이렇게 주식 배분을 하는데 우리 코스피가 2배 이상 올라 버렸으니까 우리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연초에 설정하는 각 국가의 비중이 있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식 비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빠진 거군요. 그럼 이런 건 일시적인 거로 봐야 되나요? 우리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3,500 정도까지 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되면은 또 외국인들이 다시 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너무 올라서 약간 그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증시 투자했던 돈을 좀 뺐던 것 같은 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만 있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일부 팔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갔을 텐데요. 최근에 저 주간 단위로 세계 주식형 펀드 이동 상황을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으로 돈이 많이 몰렸고요. 그다음에 중국 통계는 발표되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으로도 일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많이 빠져나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둘 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하고 반도체 중심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내년 하반기 가면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한국과 대만 경제가 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경기도 좀 위축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자금 이동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것들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등
좀 선진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한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도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좋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예.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보죠? 예, 뭐 견해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니까 예, 계속 저 영업이익 전망치 목표 주가 올리거든요. 예. 근데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늘 그 좀 후행적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리서치센터 있을 때 한번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실제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예. 이걸 봤더니 예. 한 2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 목표 주가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좀 2개월 후에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예,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다른 섹터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수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작년 봄부터는 예, 조선업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예. 조선주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 PBR, PER 그 이익에 비해서 조선주가 너무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뭐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 전망한 거 보니까 네. 뭐 올해 조선 수출이 괜찮았는데요. 내년에 좀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비중이 한 24%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한 11%거든요. 네. 예,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예, 거의 50%가 미국으로 갔고요. 네. 올해는 그 46%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관세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그 자동차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미국 경제 성장 둔화되면서 아마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얼마나 수출을 늘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수출이 올 하반기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 약간 감소했고요. 아마 수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예. 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조선, 예, 자동차 이쪽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이거는 올해 상당히 안 예, 좋거든요. 거의 위기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년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시경제학자시다 보니까 수출과 여러 실물 지표들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율을 바탕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이 요즘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1,500원을 찍는다. 무슨 소리냐? 이러다 1,7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난무한 상황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환율은 여기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코스피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 예, 그러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또 가수평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위안 달러, 엔 달러, 예,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 11월 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제가 평가해 보면 한 13%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아까 코스피는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거꾸로 환율은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럼 금액대로 따지면 환율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1,200원대 후반입니다. 1,200원대 후반. 예. 예, 지금 수치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율은 거기에 접근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원화 가치가 제일 저평가됐을 때가 2009년이었었어요. 네. 예, 그때 미국에서 금융위기 있었죠. 예, 그때 원화 가치가 한 23% 정도 저평가되면서 1,59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경제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니까 1,030원까지
한 4년 지나서였습니다. 1030원까지 떨어집니다. 예. 예, 그걸 보고 고평가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다시 제자리에 오는구나.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뭐 2, 3년 내다 보면은 중기적으로 1,200원대 중후반에 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엔화 가치가 하락했으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상수 흑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또 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우리 금리는 당분간 좀 동결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예, 2.5%인데요. 예, 그러면서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환율은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네. 이제 점차 조금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접어들면서 내년 하반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환율도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상에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흐름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환율대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로 꼽으세요? 예, 최근에 그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외환 수급인 것 같아요. 외환 수급. 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 투자해라. 그래서 네. 우리는 뭐 그런 야시장 고려해가지고 연간 200억 달러 정도만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예, 지금 경상수지 흑자하고 예, 금융계정 적자, 금융계정 나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는데 예. 예, 연간 그 200억 달러가 더 나간다면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네. 예, 그런 기대가 시장에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도 미국하고 협상할 때 환율이 불안하면은 그 200억 달러 나가는 거를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단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예. 예, 그것만 좀 안정되면요. 예. 예, 저는 환율은 하락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화나 위안화 또는 유로와 같은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예, 최근에 위안화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7.0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트럼프 일기 때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예. 예, 그때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이 미국에 관세 부과해 버리고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렸거든요. 네. 그 트럼프 중국 관세 효과가 거의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도 서로 뭐 관세 부과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중국이 내수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수를 부양하려면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야 되거든요. 예. 예,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가행 투자가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는 비중이 GDP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소비가 늘어나야지 중국 경제가 버티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위안화를 오히려 조금씩 절상시키고 있다. 예. 이거는 중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안 달러하고 원 달러는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하는데요. 예. 예, 각 국가별로 비중을 두는데 우리 중국 비중이 30%가 약간 넘습니다. 예, 미국 비중 한 12%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만큼 예, BIS 같은 데서 우리 환율을 결정할 때 위안화를 중국이, 더. 예. 그래서 우리가 환율 보면 이안 달러, 원 달러 환율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위안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게 우리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엔화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엔화는 지금 지나치게 저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1% 안팎인데요. 예, 그런데 일본이 전에 그 마이너스였다가 네. 계속 올라가지고 거의 2%가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면서 예, 엔달러 환율이 강세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미일 국채 수익률이 많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엔화가 약세를 보인 거는
다카이치 수상이 아, 아베노믹스를 신봉한다. 예, 계속 그 저금리 유지하고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이다. 그런 기대인데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정치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경제 변수는 경제 변수에 따라서 펀더멘털에 따라서 가더라. 예. 그래서 엔화가 조만간 저는 강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가 위안화 가치와 엔화 가치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도 지금 약세지만 이제 안정화 수순으로 바뀌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되는 건가요? 최근까지 특히 이안화에 대해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됐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좀 도움을 받았죠. 어, 근데 앞으로 그 이안화, 엔화, 원화 다 강세로 갈 텐데요. 예. 저는 원화가 제일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좀 불리한 네. 이런 입장일 텐데요. 그런데 제가 뭐 수출을 분석해 보면 환율 영향도 크지만은 세계 경제 상황, 예. 세계 수요가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뭐 IMF, OECD 뭐 이렇게 다 전망한 것 보면은 내년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아마 내년에는 환율보다는 수요가 더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증시와 우리 환율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맞물려서요. 요즘 시장에선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 이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청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엔달러 환율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엔화 가치가 좀 저평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하고 일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상관계수가 0.7 정도 되거든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엔화 가치가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느냐, 좀 서서히 오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빨리 청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엄청난 충격을 줄 텐데요. 그런데 뭐 현재 상황 봐서는 뭐 그렇게 급격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든 엔화가 강세되고 부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저는 앞으로 한 3, 4개월 이내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 그게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채권도 사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주식 채권, 원자재 뭐 여러 군데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엔이 강세가 된다면 그 돈들이 다시 전부 일본으로 환류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 증시에 투자됐던 자금도 혹시 있어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뭐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추정하는 데 따라 가지고 너무 규모가 달라요. 그래요? 어떤 데서는 그 1조 5천억 달러, 어떤 데는 2조 5천억 달러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확한 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은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그 충격을 받거든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가 좀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대만. 작년 8월 4일이었는데요. 잠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60엔 넘었다가 140엔 초반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런 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작년 8월 4일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8% 떨어집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코스닥이 12%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큰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돼 가지고 그 뒤로 회복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 진짜 전 세계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은 여러 추정치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신
혹시 이런 건 알 수 있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됐다 이런 이상 신호 이런 거 감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가든지, 아, 예, 그다음에 그 블룸버그 보면은 일별로 네. 엔캐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예. 예, 그게 급변하든지, 아, 예, 그 제가 일별로 계속 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짐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뭐 각국의 CDS, 예. 빅스, 주시장 이런 거 지수들이 아.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매일 관찰하는 거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이에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왜요? 예.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호주가 국채 수익률이 높고 예. 스위스가 낮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은 투자 자금이 수익성을 추구해 가지고 호주 국채를 사요. 아. 예, 그런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예. 돈이 안전한 대로 몰려들거든요. 예. 금리는 낮지만은 스위스가 안전자산이다. 스위스로 그렇죠. 돈이 몰려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아.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면은 불안하다. 네.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도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지표를 매일매일 좀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 이상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관점을 바꿔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많은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본격적인 인하는 언제 하는 거냐 이거 궁금해들 하십니다. 근데 물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 금리를 당분간 낮추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내부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는 소리도 많이 있어서 한국은행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이게 참.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두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 기준금리를 3.5에서 2.5%까지 내렸는데요. 네. 이거로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아.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 마무리 안 됐다. 예,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마무리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해가지고 우리 물가가 좀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내년에 그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를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제 GDP가 우리 잠재 GDP를 약간 밑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그 차이를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웃갭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내년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하반기 들어가면은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우리 GDP 수출이 거의 40%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하반기 내년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소위 제가 이론적으로 이런 물가하고 아웃갭 같은 거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내년에 한 2%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2.5% 이거를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유지하다가 예. 저는 2분기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 2% 안팎에 머물면서 저는 2%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미국이 우리보다 더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미국이 뭐 이번 주에 또 금리를 아마 내릴 것 같습니다만, 네. 뭐 내년에는 한 3%까지 야.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환율에 대한 부담도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 물가라든가 내수 경제 등을 고민해서 그것만 보면서 예. 금리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기준금리도 우리가 적용받는 시중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 국채금리, 예. 이 국채금리도 사실 우리 시중금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꾸 뭔가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예. 많으니 이 만약에 기준금리가 좀 낮아진다 한들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내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기대 우려로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 시장금리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국고채 3년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게 2.4%까지 올해 떨어졌다가 최근에 3%를 넘어섰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오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 거 10년 통계를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평균 높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기준금리 2.5%,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3%거든요. 네. 0.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예, 과거 평균이 0.4%포인트라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 시장 금리가 오를 만큼 오른 것이 아닌가. 좀 최근에 저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시장에서 국채를 한 1조 5천억 매수하겠다. 아. 이런 거 발표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 금리라는 거는 결국 그 안에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2% 안팎이 할 텐데요. 하반기에는 1.5% 안팎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가는 거 2% 안팎이라고 고려하면은 예, 저는 국채 수익률은 거의 지금 오를 만큼 올랐지 않느냐. 여기서 약간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거 내년 경제 성장을 반영해 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내년에 제가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 국채 3년 수익률 한 2.4%까지 그렇네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 저는 뭐 지금 채권 좀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회의가 있고 나서요. 간간히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얘기를 언급을 요즘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걱정이 많이 돼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예.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게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제일 문제죠. 예, 그러나 예, 제가 그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러나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이게 경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 보면은 그게 더 영향을 미쳐요. 금리보다는. 예.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떨어진더라도 집을 살 돈이 없으면은 집값이 못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저는 내년 하반기에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주식시장이나 경기를 볼 때 뭐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 네. 예,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OECD가 어제 11월 선행지수를 발표했어요. 네. 예, 그런데 중국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거는 11월까지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예, 제가 전망해 보면 내년 2월쯤이 정점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내년 2월에 정점이 나오고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것도 하락하면서요. 뭐 금리 인하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나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부동산 가격이 뭐 지금 서울만 오르고 지방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예, 예. 서울마저도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 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흐름과 동향은 어떻게 변화될지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말고 기타 실물 부분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은행 사금순환표 보니까요. 네, 749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749조 예. 원이요.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그렇네요. 있거든요. 예,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예, 예, 최근 한 언론에서 대기업들 내년에 그 투자 계획 세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60%가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기업들이 내년 경제에 좀 불확실성이 높고요. 특히 환율, 네. 뭐 금리, 뭐 늘 불확실하지만 예, 기업들 그거 행태 보면서 아, 내년은 특별히 더 불확실하게 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예, 대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투자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투자 많이 안 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은 은행은 그거를 어디서든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가계대출 늘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지금 좀 규제하고 있죠. 예. 예, 대출이 많이 안 늘어날 거예요. 아. 그럼 그 은행들은 그걸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주식 아니면 아마 채권일 텐데요. 예. 근데 일본 은행도 그렇지만 우리 은행들도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사거든요. 그렇죠. 아마 채권을 많이 살 거예요. 아.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정부가 예산을 그 728조 올해보다 거의 8% 넘게 편성하면서 뭐 적자가 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 국채 일부를 대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사주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국채 수요도 보면은 금리가 뭐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 채권 시장까지 고려하니까 진짜 또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군요.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진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던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걸로는 이제 생활도 노후 보장도 안 되다 보니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M2 통화량 기준으로도 자꾸 화폐가 통화량이 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화폐 가치만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금리, 환율,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부 다 두루두루 말씀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 25년 보니까요. 우리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평균 한 2.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금값은 10% 넘게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높은 게 코스피 한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예. 배당 수익률 제거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아파트 가격. 아파트. 예, 그 다음에 예, 국채 수익률이에요. 예. 예, 모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예. 뭐든지 사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런데 당장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지금 열거해 주셨던 부동산도 있고 채권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사도 사긴 해야 되는데 그래.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지금 최근에 저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떨어졌고요. 예. 예, 금 가격 조정받고 있고 주가도 조정받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은 예, 비트코인부터 금 조정받고 있고요. 주가도 예,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시기에 조금 기다렸다가요. 네. 뭐부터 사야 되는데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금이 제일 높지 않느냐. 금이. 예. 예, 그리고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조정을 보일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 주식시장, 뭐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 사셔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코스피가 아까 10월 말까지 70%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은 16%예요. 예. 이런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투자자들이 네. 미국 시장을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0년 보면은 미국 주가만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예. 그래서 지능순으로 국장 떨어가지고 미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데 올해부터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아,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이 견조한 흐름이 이어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요즘은 미국 증시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요즘 국장 누가 하냐 이런 수준의 발언까지도 오는 수준이 됐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미국 증시도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일까요? 예. 사실 뭐 제가 명목 GDP 이런 걸 우리 코스피를 평가했습니다만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명목 GDP뿐만 아니라 뭐 실러 PER,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예, 그다음에 뭐 버피 지수라고 그러죠. 네. 예, 시가총액을
뭐저 GDP로 명목 GDP로 나눈 거 역사상 최고치고요. 그다음에 미국 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미국 주가가 우리보다도 더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미국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S&P 500 기준으로 한 15%, 20%는 조정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면 크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지수로 말씀드리면 한 뭐 6,000에서 5,700까지 예. S&P 500 기준으로요. 네. 뭐 이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 이거 금리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기는 할 텐데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괜찮을 것인가.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가 소위 3A 세 가지 A에 성장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AI 투자죠. 예. 미국 GDP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보니까 14%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올 상반기에 미국 GDP 기여율을 보니까 78%나 돼요. 예. 그래서 AI 투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AI 투자 늘어나고 성장률이 그래도 2% 안팎 뭐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AI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 애플런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미국 상위 소득의 10%가 미국 소비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AI 투자 늘어나니까 AI 관련 주식이 오르고 AI 관련 주식이 오르니까 가계 금융 부가 늘어나면서 소위 부의 효과죠. 예. 그러면서 미국 소비까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I 기업들 일부는 좀 가행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면은 아마 투자가 위축되고 네. 주가도 조정 보이고 소비도 내년에는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가 9월을 정점으로 약간씩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내년과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가도 상당폭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AI 버블론 거기에 일정 부분은 동의하시나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블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요새 보면은 그 많은 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그 상호 투자하고 있죠. 네, 순환출자, 뭐 순환 상호 투자. 투자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AI 기업들이 사금융, 네.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오픈 AI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예. 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앞으로 몇 년도 적자를 내고 또 현금이 고갈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AI에 부분적으로 좀 거품이 발생했지 않는가. 어느 정도 조정이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좀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침착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 그러면 또 이런 또 걱정들도 하세요. 워렌 버핏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핏 그 대가분도 분명 아실 텐데 요즘 같은 랠리에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라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요? 상호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예. 투자도 해야 되는데 관망세니까 워렌 버핏 형님도 현금을 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렌 버핏 그 버크셔 해셔웨이가 그 3분기 자료를 보니까 3,800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 가지고 있어요. 만기가 보통 3개월 이내에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그 금리 인하하면은 이익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냥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만기가 짧은 것들을 네. 뭐 이거 채권 가지고 계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 오렌 버핏이 2001년에 그 버핏 지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평가해 보니까 주시장의 가장 좋은 지표로 시가총액을 GDP 명목 GDP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 지표다. 그런데
올해 그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워런 버핏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예. 버핏 할아버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버핏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인데 오르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 버크셔 해셔의 이거 2001년 백서를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도장의 시계는 초침이 없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거품이 발생했는데 예. 마지막 끝까지 음. 이익을 즐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위험한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네. 네. 끝까지 그 초침까지 보고 네. 무도회장에서 춤을 즐기지 말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여러 혼조세들에 대한 전망들이 난무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인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들 오늘 아주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